대불련 하면 이게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준말이죠. 네, 당시에는 뭐 성철 스님, 청담 스님, 기라상 같은 큰 이 강덕 스님, 초대 법사님입니다만은 선생님 말씀에서 대불련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자부심 네. 그리고 그런 애정 이런 학창 시대 열정을 밖에 나와서 다시 우리가 동문회로 뭉쳐오자. 정말 대학생 시절의 열정이 그냥 여전하신 것 같아요. 수가 아주 있죠? 시대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이. 요즘 참 대불련 학생들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요즘 학생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앞만 보면서 가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그 추억하시면서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진에서 같이 당시에는 하랑 대회, 이제 저희들 대불련이 전국 모임으로 하랑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화랑, 철전전 그 통일을 일으켰던 그 철만, 네. 화랑의 기틀이 우리 불교 아니겠습니까? 이 화랑들의 그 어떤 정신을 오늘에 반추해 보면서 뭔가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 시대의 통일전 하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하랑대의 목적이었고 그게 1972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유신 찬반 투표를 했고 각 대학에서는 데모를 하고 우리 진주도 이 우리 김상현 교수는 경찰서에 리스트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유신 반대 데모를 했으니까 그러면서도 교무는 장갑차가 막고 있었고 네. 학교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 교수가 제안을 한 거죠. 야, 우리 저 남북의 분단이 오늘날 저와 같은 험악한 계엄령도 선포되는 걸로 연계된 것 같는데 우리의 통일은 언젠지 통일을 위했던 그때의 젊은이들 한번 찾아가 보자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화랑의 어록들을 만들고 또 화랑의 유적지 곳곳에 그 기록들을 다시 또 추려내고 또 거기 어디 가서 어떠한 그 화랑의 어떤 유적지에 탁본을 한다거나 또 화랑에 수련장이 있다면 그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작품으로 해가지고 전시회를 하면서 천국으로 전시회를 하려고 그래서 순회 전시회.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랑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언양 방구대 그 암각화 앞에서 긴 향이 끝까지 탈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 한 배가 한 50점이 되었어요. 진주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후배 지부장이 제천 동물병을 하고 있는 김연호 지부장입니다만은 김연호 지부장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전시회를 성황에 이루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계속 그 전시장을 방문하는 상당히 학창 시절에 김상현 교수와 하랑 유적지를 답사하고 또 우리 대불련 연합회가 경주에 있는 화랑의 집이라든지 저 무주구천동 설천 초등학교에서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랑을 외쳤던 이런 얘기들 참 이런 것들은 정말 학창 시절에 참 가슴 깊이 간직한 그런 일들이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안에 묘소, 그 망우리 묘소에 우리 대불련이 돌 하나는 세워야 되겠다. 우리 민족의 그 영웅인 만해선사의 묘소에 33인의 영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만해선사의 묘소에 정말 후대에 길이 알릴 수 있는 비석을 세워야 돼가지고 그때 당시 신구문화사라고 있습니다. 신구문화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구문화사에 만해전집이 나왔어요. 네. 이 만해전집을 팔러 다닌 거예요. 신구문화사 사장님하고 그 비석을 세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예.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학생들이 팔고 예. 그 수익금을 우리한테 주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돌을 세우겠노라. 그렇게 해서 전국에 이제 캠페인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만해전집 팔려고 뭐 우리 선배들 진주에 있는 많은 유지들을 찾아서 많은 판매를 했죠. 그때 동시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천만 원인가 가까운
기금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일들이 아마 대불련을 통해서 또 학창 시절을 통해서 정말 참 보람된 그런 일들이 아니었느냐. 뭐 참 수없이 많은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법명도 굉장히 독특하시더라고요. 흠제라고 들었어요. 어떤 뜻인가요? 이게 이제 김상현 교수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봉을 했던 타솔사에 효당 최범술 스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주석하고 계시는데 최범술 효당 스님은 초대 국회의원이시죠. 정말 대단한 성각자이면서도 우리 한국의 최초의 차인입니다. 예, 정말 훌륭하신 스님인데 여름 방학이고 겨울 방학에 또 친구 따라 뭐 10월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다술사 가는 거예요. 그 스님하고 앉아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스님의 그 차생활 앉아서 그 옆에 하루에서 그 소나무 바람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모가 점낸 모가 그게 다 갑니다. 그걸 먹어가면서 스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효당 스님께서 흠제 법명의 원자를 찍어주면서 공경하라, 공경한 큰 집을, 큰 마음을 갖고 정말 많은 벗들, 동지를 사귀고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그냥 큰 공경의 마음, 큰 집을 지으라는 그런 지주로 효당 스님께서 주셨습니다. 효당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흠제. 네. 근데 스님께서 그걸 툭하니 붓으로 쓰시고, 야, 흠제,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중요한 것은 아주 평범한 평민, 일상. 이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 밑에다 뭐를 적어주신지 뭐, 백정을 딱 적어주세요, 백정을. 그래서 때로는 흠제입니다만은, 요런 이제 호로도 이제, 하고 하지만, 흠제 백정을. 효당 스님께서 그와 같은 흠제라는 법명을 지어주셨군요.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이 전설 그 자체인데요. 고향을 부흥시키겠다는 그 꿈이 의외로 당대 최고의 영업사원으로 꽃이 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 농악도로서 농촌 부흥에 대단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 청년 시절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ROTC 전역을 하고 진주농대 경상대학에서의 그 농촌 분야는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왜 우리 행정학 부분에 이 지역 사회의 개발 측면에서 이 농촌은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단국대학의 김현욱 교수, 김유액 교수 이와 같이 이제 지역사회 개발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김상현 교수도 단국대학교 사학을 졸업하고 그 동양학 문화서고에 있어요. 동양학 문화서 거기에 또 계셨죠. 그래서 이제 또 친구의 덕도 보고 해가지고 군 마지막 전역하기 전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농촌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논문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고향을 내려갔는데 참 빈손 가지고 농촌에 뭔가를 이상을 펼쳐본다는 것은 이건 뭐 도저히 무모한 일이죠. 농협을 두드려 봐도 뭐 저에게 누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래도 농촌에 운동을 하면 내가 설계했던 농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뭔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종잣돈이 필요한데 누가 돈 줄 사람이 없으니 천성 내가 종잣돈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 사진 한 장을 가슴에 안고 서울에 올라온 겁니다. 네, 서울에. 그래서 참 우리 남산에 보면은 그 옛날에 어린이 회관 둥근 그 건물이 국립 도서관이었어요. 그 16층에 올라가면은 뺑뺑뺑 돌면서 이제 크게 서울 시내를 다 내려다볼 수가 있는데 참 막막한 그 서울이지만 이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해야 되겠다 말이지. 그래서 나는 영업인으로 빨리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내가 고향을 가야 된다. 5년 목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현대농지에 들어와가지고 영업사원으로서 생각했던 세 가지에 아주 그냥 각오가 있어요. 나는 돈을 벌자 말이지.
종잣돈이다. 참 치사한 목표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그때 당시는 절박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중요하고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실질적이죠. 되겠다. 예. 종잣돈.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 뭐 지금 정문구 회장 계십니다만은 이와 같은 기반에서 내가 누가 내를 투자해 준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게. 모든 자동차가 뒷받침하는데 내가 나서서 나를 팔면서 열심히 자동차 영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기자. 그 유행의 무행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 연고도 없었는데.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내가 소속된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나 세 가지를 다 달성했습니다. 사실은 현대자동차의 우리 사장님, 그때 당시 정세영 사장님 급여가 한 250여만 원대였고 영업사원 급여가 초기에는 4만 1천 원. 그때 우리 같이 갔던 그 공채로 들어갔던 직원들이 16만 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영업사원은 그 인센티브입니다. 낮네요. 네. 예. 제가 이 인센티브. 사진을 두고 올라왔을 적에 역시 이제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시몬 광고가 인센티브다. 땀의 대가. 판매가 하면 판매할 만큼의 그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자동차 열심히 많이 팔면은 내 급여는 무한대로 올라갈 것 아니냐 이거죠. 제 목표가 우리 현대자동차 사장님 급여입니다. 급여. 제가 그걸 통과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영업 활동들을 전개시켰고 또 영업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참 저도 어찌 보면 내성적인데 네. 앉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자동차 영업은 참 고객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베이징에서도 그랬는데 찾아 나서는 판매예요. 앉아서 판매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연고가 있다면은 전화를 하고 오고 뭐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은 명함을 주고 방문을 하더라도 처음 가면은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하면은 저 양반이 미끈하게 생겼는데 저 백강가 뭐 백신가 백 누구인가 저 양반이 세무서 직원인가 현대자동차 직원인가 저 세무서 직원으로 오해받은 적도 많습니다. 네. 한 3번 정도 방문하면 저 친구가 현대자동차의 백모라는 직원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방문하면 반복 방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순진한 이 영업에 제가 뭔가에 공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용기가 부족한 게 아니겠습니까? 실제 뭐 학창 시절에 그러한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많이 전집은 팔았지만 이건 내 직업이 이제는 방문을 해서 저분이 뭐 자동차를 살 뿐인지 그때 당시 이제 폰이가 나오고 그랬는데 차 살 폰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그 중에 고객을 발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영업에 법을 만들어서 법칙을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저 영업 시절의 그 법칙인데 첫 번째 법칙이 오른손 법칙입니다. 하면 우리 앞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낙원 상가가 됐던 공단이 되었던 간에 이렇게 가는 길 저렇게 가는 길 많지 않습니까? 앞에도 가게, 앞에도 공장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랬는데 이게 아니다. 나는 오른손 법칙이다.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길 건너에 상가가 있거나 공장이 있더라도 난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오른쪽 또 막다른 골목이 있으면 큰 길이 있으면 그 돌아서 오른쪽 하면은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 법칙이 하나의 공백도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법칙이 뭔지요? 까말까 법칙입니다. 까말까. 때로는 연기가 없어서 그때 뭐 총각 시절이었고 좀 어리어리하면 좀 기가 죽지 않습니까? 네. 철판을 까는 그렇죠. 거야. 철판을 까는 거야.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갈까 망설이지 말고 가라 이거야. 까말까. 갈까 말까 뭐 망설이냐 가라. 이게 까말까 법칙이에요. 네. 그리고 1대 100의 법칙. 참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한 사람이 뒤에 숨어 있는 100명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날 적에 그 한 고객의 얼굴이 아니다. 이거. 내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했을 적에 그 얼굴 뒤에 숨어있는 100명의 고객을 내한테 연결시켜 줄 것이다. 네. 우리의 인간적 관계도 실제 그렇습니다. 네. 저도 참 수없이 활동도 많이 하고 친구도 많고 한데 보면 한 사람의 그 사람 뒤에 숨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평균 100명은 넘어요.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때로는 1000명도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객이 전부 다 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10의 법칙도 있어요. 이건 하루에 무조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명을 만나야 돼요. 아. 30명을. 무조건 30명을 만나. 근데 30명을 어제 만나고 뭐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는 것 그거 하면 안 돼. 30명 중에 반드시 10명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맥의 법칙입니다. 맥. 판매는 맥이다. 역시 맥이에요. 설악산 대청봉에 빗방울 하나가 굽이굽이 흘러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오도록 바위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부닥치더라도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 맥. 영업은 맥이에요. 네. 고객과 고객과의 관리, 요즘은 컴퓨터도 있어가지고 고객 관리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데 고객 관리 어떻게 합니까? 다 그 도서관에 보면 카드 같은 이런 카드를 찍어가지고 아까 같은 이런 메모에다가 고객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객에 관련된 생일이다, 내가 출고했던 고객에 대한 뒷받침이다, 고객에 대한 사후 관리의 문제다, 뭐 고객의 숟가락에 몇 개인가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맥이 내가 하루에 공백이 있거나 예비군 훈련을 받거나 공백이 됐을 적에 하루 만에 그 복구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곱하기 1을 해야 돼요. 이틀을 휴가를 가면은 곱하기 4일을 투자를 해야 그 맥이 연결됩니다. 그렇군요. 땅 속에 스며들지 않고 바위에 부닥치더라도 한강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맥의 법칙 이렇게 5가지의 법칙을 가지고 제가 정말 1년 반, 77년 7월에 입사를 했는데 79년도 그때 11.6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당한 날인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판매를 해서 아주 포상으로 동경 모타쇼 창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뭐 전국의 영업사원 뭐 몇 명이 안 됩니다만 선발되는데 제가 최고의 판매를 해서 서울에서 발탁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대단하셨겠다. 동경 모타쇼. 사실은 그때 당시 갔을 적에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참 그때도 제가 현대동차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 그때 당시 현대동차가 포니하고 포니 쿠페라는 아주 새로운 앞으로 이제 그 후속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먼저 전시를 했는데 정말 동경 모타쇼가 화려하고 대단해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 모든 자동차 메이커가 아주 그냥 그 서로 경쟁을 하고 그 안에 뭐 너무 화려한 가운데 우리 현대동차가 그래도 거기에 전시를 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했어요. 그때 감동이셨겠어요. 당시에. 예. 저는 요즘 현대자동차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79년도 동경 모타쇼에 참관했을 적에 그 참석했던 일본 수없이 많은 도요타, 혼다, 닛산을 비롯해서 미국의 GM, 그 유럽 폭스바겐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자동차 메이커가 하얀 눈온 벌판을 저 멀리 달려나간 그 마지막 후발에 포니 하나만을 가지고 출발했던 현대동차가 지금 당당한 세계 5위로 올라왔습니다. 현대동차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노사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 때문에 현대동차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현대동차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한국의 어떤 국민 기업으로서 그 수없이 많은 선진 자동차 메이커들을 추월해서 이제 우리 앞에는 도요타 있죠. 그러죠? GM 있죠. 폭스바겐 있죠. 르노, 닛산 있죠. 그 다음에가 현대동차입니다. 세계의 5위로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저력이 아니겠느냐. 그 동경 모타쇼에 그렇게 해서 영업사원 시절로 판매 왕으로 장관했던. 정말 백효흠 이사장님의 인생살이 전설입니다. 전설이에요. 아이, 하여튼 감사합니다. 일반 그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셔서 17계단이나 뛰어오르는 사장의 자리까지 이렇게 승승장구 성공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 얘기가 있는데요. 뭐 상사가 뭐라 그러면은 모른다라든가 뭐 다시 알아보겠다라든가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기 현대자동차 그 서비스 근무할 시절입니다만은 저는 뭐 긍정의 대명사다. 제 친구는 부정이라는 것 또는 뭐 안 된다, 안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마인드는 없어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어머님 얘기를 했고 안 될 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극정성으로 어머님이 했듯이 정성을 들이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그 긍정의 마인드. 그래서 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자신감으로 하고 또 그걸 또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씁니다. 기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은 고객을 이렇게 만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또 고객의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영업은 시장과 고객을 대상으로 이끌이는 그러한 그 영업 활동이었지만은 이 관리자는 내가 데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조직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조직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회사를 대표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뭐 기업이라는 게 그런 경쟁 속에서 늘 성과 창출이라는 그런 경쟁의 우위와 성과 창출 이것이 기업의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활동들 뭐 그래서 그러한 긍정의 그 마인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긍정은 기예요. 부정은 벽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중국 시장에서도 누구보다 큰 성공을 거둔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중국에 특화된, 중국 시장만에 또 특화된 회장님만의 노하우 같은 게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저희 같은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저는 뭐 전무까지 국내 영업 성룡하고 이제 마지막 3년은 상용차라 해가지고 이 공장이 전주에 있습니다. 네. 현대동차의 상용을 전주 공장에서 다 생산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고속버스라든지 시내버스 2.5톤 이상 트럭을 생산하고 그 판매를 총괄하는 사업부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베이징 현대 발령이 난 겁니다. 아마도 국내에 그 영업했던 그 노하우와 국내의 어떤 그 영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뭐 중국의 시장 그때 2007년도에 중국 시장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네. 상당히 그 판매가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판매는 이제 추락을 했으니까 또 1공장이 있는데 2공장을 짓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상당히 그 중국의 여러 가지 그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투자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그리했던 그 상황에서 뜻밖에도 제가 발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 또 이제 가방을 싸서 베이징으로. 좀 베이징은 뭐 상하이나 강조는 가봤는데 베이징은 처음이었어요. 네. 판매 본부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참 서두 공항에서 참 내려다보는 이 베이징 중국은 그야말로 정말로 강활한 뭐 나라라기보다도 어마어마한 넓은 시장입니다. 이 강활한 시장에
판매본부장 혼자 와서 좀 추락한 이 판매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라는 그 막막함이 저에게는 정말로 크게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정을 1월 1일이니까 판매본부의 주재원이 한 10명 됩니다. 같이 불러서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물론 사전에 저도 일주일 전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인터넷이라든지 그동안의 자료를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밤새고 공부를 했죠. 시장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있었던 게 콜론 호텔에 앉아가지고 술 한잔 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중국에 있는 기간 동안 1년이 있을는지 몇 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막막함을, 이 절실함을 나는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조건 나는 일기를 적는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일기를 적고는 한 번도 일기를 적은 적이 없어요. 다이어리 이런 데서 기록이 되었지만은 일기를 적는다. 일기라는 것이 어제 했던 어떤 일들이 또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업무적 일기입니다. 그냥 일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의 연속성이 대단히 중요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어머님이 했듯이 108배를 올린다. 지극정성스럽게 이제는 내 어느 누가 나를 도와줄런지, 천지신명이라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래, 누가 나를 도와줄런지, 그러나 어떻든 지극한 마음으로, 이게 이제 108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불교의 신자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108배를 하는 동안에 많은 걸 또 생각하고, 무상무념이 아닙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또 내 스스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직원들에게 아침에 가서 회의하면서 뭐라고 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걔들에게 들어주고 진단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마음을 절하는 기간 동안에 내려놓고, 그리고 운동할 시간 없으니까 108배 하는 동안에 엄청난 운동이죠. 땀 뻘뻘 나니까. 108배. 그 다음에 나는 오늘부터 철저한 중국인이다 말이지. 중국에 갔으니까. 그렇지. 예. 나는 무조건 이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현지하다. 중국 사람으로 나는 돌변되게 된다. 예. 먹는 거, 이런 향차이든 뭐이든 향내 난다 해서 겁을, 전 중국 음식 못 먹는 거 없어요. 물론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각오를 1년, 2년, 3년, 4년, 5년 있었으니까 계속 5년간 일기를 썼죠. 그리고 108배도 했고, 철저한 중국인이 돼서 중국을 많이 다녔는데, 중국은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강활한 시장입니다. 정말 큰 대국이고,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라고 중국을 표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무려 43배 아닙니까? 이 넓기가. 그리고 인구가 14억이에요. 그리고 이 서울 비슷한 이런 큰 도시가 무려 660몇 개입니다. 예. 그리고 민족도 우리 한민족이 거기 조선족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족 해서 56개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도 아까 동경 모타수에 했던 기라성 같은 BMW, 폭스바겐, GM 이런 메이커들이 전부 다 중국하고 합작을 해서 우리 현대자동차보다 먼저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동부연안에. 네. 그래서 토종의 자기들 토종 브랜드 이 토종 브랜드가 한 30개가 되고 이렇게 이제 큰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한 20개에서 이제 한 50개 메이커가 됩니다. 한 50개 메이커에서 그때 당시 저희가 있을 적에는 한 300개 이상 차종이 됐는데 지금은 아마 400개도 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이렇게 됐을 적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전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베이징 현대에 제가 가서 가장 진단을 5가지로 진단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영업을 하고 국내 영업을 했으니까 의사가 사람을 진단하듯이 했으니까 제가 베이징 현대 중국을 진단해 봤을 적에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다.
그 강화하는 시장에 280개의 거점 가지고는 안 된다. 숲과 나무가 울창해야 되고 튼튼해야 된다.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도요타하고 대형하고 GM, 폭스바겐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의 영업망이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280개, 한 300개 되는 대리점을 한 800개까지 늘리셨군요. 늘렸죠. 네. 5년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다. 참 우리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관련된 애착과 투자가 정말 따릅니다. 중국에는 늘 우리는 새로운 모델이 오면 중국을 먼저 가요. 예. 중국을 먼저. 그래서 뭐 다른 메이커들은 후속적인 모델이 나오기 전에 노후화된 모델을 가져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네, 가장 먼저. 그리고 네. 우리 현대자동차는 현지화 전략. 중국민들의 취향에 맞는 그분들의 취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대범하고 화려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 중국민들이 그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스타일도 여기 우리 엘란트라 같이 이렇게 아주 이쁜 세단이 아니고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좀 고급차 큰 차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현지화하는 거예요. 그 상품이 전략. 그리고 뭐 제가 있을 적에는 상품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신차가 나왔는데 구행차하고 병행 판매를 한다. 네. 아, 참 이게 기발한 우리 주재원들과 함께한 아이디어예요. 예, 아까 거점을 넓혀 나가는 것은 뭐 그 위성 딜러망을 넓혀가지고 거점을 확대시켰던 그 전략이었고 그 상품의 전략은 상품이 부족하니까 우리 한국에 보면 새 차가 나오면 바란스 아웃 되지 않습니까? 그 기존 차량을 다시금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차로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신구 병행 판매다. 물론 브랜드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중국이라는 시장이 아까 같이 그렇게 강하라고 계층별로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강저우 같은 이런 큰 시장 또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나눠지는 그 시장에 제대로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고행 차량은 그런 작은 도시로 본래는 이게 택시를 판매를 하기로 일이 했는데 뭐 지금 베이징에 가보면 커진 뭐 베이징 시내는 우리 현대 그 엘란트라라고 명칭되어 있습니다. 엘란트라 택시고 항주 가면은 NF 택시고 저 강쪽 가면은 그도 우리 택시가 많은데 택시를 통해서 또는 지방에서 베이징을 방문했던 그분들이 택시를 탔을 적에 이 차 좋느냐? 폭스바겐보다도 헐등이 좋다. 당연히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방에 있는 많은 그 중국 고객들이 엘란트라를 사고 신구 병행 판매를 통해서 정말 이것은 뭐 기록 같은 기적 같은 그 결과를 2008년 2009년이군요. 2008년이 이제 29만 대까지 올랐는데 30만 대를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 무려 57만 대를 판매했어요. 57만 대를 판매했던 그 핵심에는 구행과 판매. 신행 네. 판매의 병행 판매를 통해서 이 구행을 뭐 신행은 최고의 그 보름을 24만 대를 팔았어요. 한 차종을. 그 밑에 있는 구행을 뭐 택시나 일반적인 차만 팔았더라면 대수가 작았을 건데 이게 무려 17만, 네. 17만 천 대를 해서 이 두 차종이 무려 41만 대를 팔았어요. 네. 참 그래서 참 베이징 현대에서 뭐 여러 가지 판매 확대를 위해서 곳곳에 많이 다니기도 하고 우리 특히 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 우리 조선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길림, 연길. 연길에는 조선족 자치주 그 수립 60주년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보면 노후화된 택시야. 그래서 노후화된 택시인데 전부 다 제타야. 그 길림성 성도가 장춘인데 장춘에 폭스바겐 차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도에 폭스바겐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 차를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만났죠. 시장. 참 본래 고향은 그 경상북도 안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장께서 제가 설명을 했죠. 현대자동차 엘란트를 반드시 여기서 구매를 하셔야 된다. 뭐 국장하고 이제 시장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상품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갔는데 왜냐 이게 첫째
왜 사야 되는? 여기는 민족이 우리가 베이징 현대와 50대 50의 합작인데 여기는 반은 한족이고 중국, 반은 우리 한국의 한민족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당연히 베이징 현대가 그러니만큼 여기는 사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품이 훨씬 폭스바겐보다 좋다. 그리고 사후 관리 세 번째, 다른 경쟁 메이커보다도 훨씬 앞선 사후 관리. 우리 베이징 현대는 다르다. 그리고 내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해주겠다. 우리 백두산을 오가는 이 관광의 도시, 이 관광의 도시 연길에 이 뭐 티 사서 입고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말이지. 제대로 된 유니폼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넥타이는 못 차더라도 유니폼 내가 해주겠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내일 아침에 백두산을 갈 것이다. 그 백두산 2-3시간이면 갑니다. 연결해서. 왜? 시장님, 우리 백두산이 우리 영산 아닙니까? 어떻게 영산을 오르내리는 차가 일본의 도요타, 미쓰비시 이런 차들이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울러 벤츠라든지 개연성이 아주 있게끔 말씀을 하셨네요. 예, 네. 우리의 영산에 우리 현대차가 올라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언젠가 통일 안 되겠습니까? 압록강, 두만강 건너오는 그분들 어떤 택시를 태워야 되겠느냐 이게. 우리의 민족을 어떤 택시를 태워야 되겠느냐 시장님.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바로 우리의 란타로 현대 택시를 태워야 안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님 대단한 분이에요. 투포를 붙였어. 선거를 투포를 했어. 그래서 투포에 뭐 거진 뭐 80% 이상이 해서 2,000대를 출고를 했는데 이제 2,000대를 제가 디자인도 바꿔라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아주 그 연결을 가면 차가 새파랗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까지 해줘서 그 안에 유니폼까지 만들어서 발대식을 한다고 그날 참석을 제가 했는데 전 중국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면 한복을 입고 또 통역이 필요 없어요. 난 중국을 다니면서 통역 없이 스피치 해본 건 그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참 연결해서 어떤 택시를 판매했던 이런 거 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정말 오늘 저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BBS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대불련 그리고 사단법인 대부를 통해서 미래불교, 이 젊은 불교, 대학교육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 보려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불자들의 감소 또 특히 그 젊은 불자들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부족한 얘기를 이렇게 청취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성공이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사장을 역임한 이 시대 불자로서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총동문회를 이끌고 계신 백효흠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의 위상을 세계 만방에 떨치신 그러한 열정으로 우리 불교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